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전투표 시작됐죠. 4년 전보다도 훨씬 참여율이 높아졌답니다. 서서히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죠. 그런 가운데 어젯밤엔 서울시장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있었고요. 재개발, 재건축 등등 여러 공방이 오갔는데 역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건 현직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후보는 3선에 성공해서 서울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맞섰는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잠시 후에 연결해보고요. 2부 시간에는 이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또 이색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 후보 3명을 차례로 만나보겠고요. 미디어 포커스 시간에 지방선거 관련된 보도 종합평가해 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자키 이번 주 들어서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주요 정당 후보들 차례로 만나왔죠. 지난 화요일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수요일엔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만나봤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목소리 듣겠습니다. 일정상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원순 후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문수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저희 CBS 야외 스튜디오 통통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 생방송으로 거리 시민들도 함께 만나고 그런 거 다 아시죠? 네네. 아니 박원순 후보도 좀 오시지 그렇게 일정 빼기가 어려우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다음에 꼭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만약 당선되시면 바로 오시는 걸로 그럼 약속하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침에 사전투표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하러 가셨더니 많이들 오셨던가요? 예.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한 곳은요. 그 세곡동이었습니다. 강남구.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종로구이지만 예. 일부러 제가 강남에 가서 투표를 했고요. 예. 그만큼 이번에 강남에서 구청장의 당선은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서 강남구에 가서 투표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방자치 실시된 이후에 강남구에서 민주당 계열이 당선된 사례가 있나요? 없죠. 구청장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잖아요. 예. 이번엔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렇게 너무 지방정부도 일당 독재가 되니까, 여러 가지 부패와 부조리도 많이 생기고, 특히, 강남구청장, 전임구청장은 여러 가지 사실은 서울시와 전혀 협조도 안 되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래서,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좋은 정책들도 사실 그 강남구 주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좀 그런 자존심을 상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전임 구청장이 지금 구속돼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무래도 강남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강남구 주민들의 사실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만들었죠. 예.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다들 역전 가능하다고 하던데 박원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선거에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런 호기도 부릴만 하겠죠. 그런데 선거라는 게 또 사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예측이나 또 여론조사도 있으니까 그게 쉽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지난 며칠 아주 좀 숨가쁘게 진행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됐다가 하다가 안 됐다 이러는데 그 논의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뭐 단일화가 되면 그만큼 이 승리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허. 그다음에 두 당이 또 두 대표가 그 두 후보가 서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서로 뭐 입장이나 비전이나 정책이 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배경이나 당도 비슷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서로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뭐 인위적인 조치는 예. 저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후보가 서로 다른데 왜 합치냐 결국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또 거꾸로 들으면 합칠까봐 좀 걱정하시나요? 예. 근데 뭐 저는 사실 예. 뭐 그런 논의에 제가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렇죠. 네, 뭐 그쪽 사정이니까 예. 그냥 그 관계없이 시민만 바라보고 저는 열심히 했고 또 할 뿐입니다. 네. 그 상대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젯밤 TV 토론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먼저 그 용산 상가 건물 붕괴 그 서울시 책임 전혀 없습니까 정말?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뭐 그걸 말할 기회가 그날 없었는데요. 네. 당연히 책임이 있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뭐 서울 하늘 아래 벌어진 사고는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천만다행이고 그렇죠. 또 서울시에 오히려 저는 하늘이 좀 기회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소형 건물이나 예. 재개발 지역의 안전은 사실 그 조합 측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어요. 예. 우리 도시정비법이라는 게. 예. 그런데 뭐 그런 법적 사각지대에도 불구하고 음흠. 아무튼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법률도 고쳐야 되지만 그 법률 고치기 이전이라도 제가 만약에 시장으로 다시 당선되면 예. 뭐 그런 저희들 관할이 아니지만 예. 책임을 지고 전체 조사를 할 것이고요.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개발 조합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이 전적으로 모든 그 안전 문제까지 책임지게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건 조금 좀 문제가 있군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근데 뭐 사고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든 서울시 안에서 난 사고라면 뭐 저도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예. 네. 그런데 그 이제 용산 그 건물 붕괴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게 연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뭐 김문수 후보나 이런 측에서는 박원순 후보 측에서 그동안 너무 그 이른바 서울시 공권력의 갑질로 재개발 재건축을 자꾸 막아와서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건 또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도 본래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때는 업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거 비율이 너무 낮아서 사업성이 전혀 없어서 오랫동안 표류했던 것을 서울시가 오히려 그 주거 비율을 높여줘가지고 사업성이 있게 해서 지금 재개발 중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런 오래된 곳은 사실 이런 걸 대규모로 정말 지정해서 도시를 난장판으로 만든 거는 사실 전임 시장들이었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것을 뭐 이게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빨리 해서 추진되게 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곳은 뭐 한 300군데 이상을 취소하고 해제하고 그 대신 도시 재생 사업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제가 오니까 한 1000개 이상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더군다나 뭐 이 주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심각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정말 이거 정리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머리 빠지고 정말 고생했는지. 네, 그래서 많이 정리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정리하고 있는 거지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뭐 도와드려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해제하고 그다음에 조금 도와드려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데라면 또 저희 적극 지원해서 되도록 이게 교통 정리를 지금까지 해왔죠. 네. 자, 대표 공약이 자영업자 삶을 바꾸는 10년 그리고 서울페이 추진입니다. 먼저 자영업자 삶을 바꾸는 10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자영업자는 서울에만 100만 명이 넘는데요. 네. 그러면 가족들까지 치면 한 3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의 삶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장사도 잘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중에 또 가장 큰 문제는 카드 수수료가 예.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뭐 절반이 될 정도로 예.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서 아예 그 카드 수수료를 거의 0%대로 네. 낮춰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작은 가게에서는 월 한 뭐 2-30만 원에서 시작해서 네. 큰 데는 뭐 몇백만 원까지 말하자면 비용을 아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서울시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지금 뭐 중앙정부도 하겠다고 하고, 또 카카오페이 같은 데서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미 대세가 벌써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제가 또 다른 지방정부 지금 후보자들한테도 기술 나눠주겠다. 그렇게 해서 뭐 경남 그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도 경남페이라는 걸 만들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제주도의 문대림 후보도 J페이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금 삽시간에 전국을 터지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페이인데 그 핀테크 기술 간단하게만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네, 그게 이제 뭐 이 과거에는 신용카드망을 통해서 이게 갔기 때문에 그만큼 중간에 수수료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 모바일망을 통해서 곧바로 그 구매자에서부터 가게 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그냥 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수수료나 뭐 이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공약한 게 두 번째로 자영업자들이 사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왜냐하면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가 유급병가를 드리겠다. 유급병가. 1년에 14일 범위 안에서.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세 번째, 제가 3종 세트를 준비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바로 이제 이 실업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겠다. 이 세 가지 아마 자영업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유급병가하고 이 고용보험 부분은 자영업자지만 마치 직장 근로자처럼 서울시가 도와주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지지 호소하실 시간 짧게 한 30초만. 예. 저는 이번 선거는 정말 우리 서울의 미래와 또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투표가, 결정이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게 되면 곧바로 저희 통통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후보였어요. 윤태곤의 뉴스사이다. 뉴스사이다 매주 금요일은 좀 더 심도 있게 뉴스사이다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도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심도 깊게 뭘 볼까요? 북미 정상회담?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도 우리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의전, 경호 이런 실무적 준비는 완료. 의제와 내용에 관한 것은 계속 논의 중. 근데 이 논의 중이라는 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10일 회담만 겨냥한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보고 계속 논의 중이라는 거죠. 2차 정상회담 또 종전선언 이런 얘기를 이미 다 흘러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나눠서 보죠. 12일 정상회담과 일단 그 이후에 대한 거. 12월 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렇죠. 아베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아베 총리가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북미 양자 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일에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려면은 이게 뭐 승용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최소한의 물리적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취재진 포함해서 수행 요원도 그렇고 그런데 별다른 준비 정황이 안 보여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하루 이틀이면 준비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럼 주말까지는 그게 결판이 날 건데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까지 이어지려고 가면은 남북미가 같이 해야 되는데 좀 상징적 의미의 종전선언이라면은 북미 간에도 발표를 할 수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판문점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적대 핵인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미가 따로 종전선언을 한다면은 그건 이제 적대관계 청산 차원에서 종전선언 그다음 후속 조치로 이어지겠죠. 예. 상징적으로 북미 간 양자 간의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등은 따로 간다. 네.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한 기자회견에서 누차 말했듯이 그것은 과정, 프로세스다. 한 번의 회담으로 될 협상, 원 미팅 딜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프로세스. 결국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그렇죠. 그런가요? 지금 재밌는 게요. 북미가 다 양보하는 모양새입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 친서를 띄운 후에 북한이 오히려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그랬죠? 아, 우리 뭐 험한 말은 본의가 아니고 뭐 이게 과거의 벼랑 끝 전술하고 다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문 대통령도 이때 큰 역할을 했고. 근데 그러면 다시 대화가 재개되면서 단계적이라는 단어가 백악관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단계적은 주로 북한이 얘기한 거고 그렇죠. 미국은 일괄 타결 이렇게 CPID, 빅딜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원미팅 딜이 아니라 프로세스다. 그러니까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막 뭐 설명이 길어지고 아유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되겠냐 이런 식의 이제 부연이 붙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북한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복문서 받는 식으로 한 번에 정상회담에서 뭐 북한을 무릎 꿇리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양쪽 다 약간씩 양보하면서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북한도 북미 회담하고 한 번만에 전부 다 핵 문제를 털려고 애초부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북한의 공식적인 전략은 행동 대 행동.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건데 그 미국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게 애초의 그림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그런데 이 10일 협상에서 초기 단계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보여요. 예. 지금 서로 뭔가 성의 표시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뭔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을 취하려면은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뭔가 북한이 스스로 결단하고 양보하는 모양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스스로 결단하고 양보한다. 네. 그러면 또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낸다. 이런 걸 보여줘야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내부의 어떤 그 여론도 의식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다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있고 그런데 강경파가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이 지금 뭐 판문점 회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의지를 내비쳤다면은 미국이 그거 보조 못 맞출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북한의 행동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가 되는 거니까요. 네. 결국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걸 보면 미국이 그동안 계속 얘기하던 일괄 타결 그것과 북한이 말하던 단계적 타결 그 중간 정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걸 따져보면요. 일괄이면 일괄이고 단계면 단계지 중간 단계 아니 중간도 짧은 단계도 단계고 긴 단계도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양보를 한 거죠.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부터 이렇게 유화적으로 이야기했으면 미국 내 반발이 커가지고 이까지 상황을 못 끌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단호하게 하다가 조금씩 물러서는. 그렇죠. 실제 협상이 되니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상황 관리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건지 뭐 도박사의 본능이 발현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그림은 그러하다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지는 아직도 미지수긴 한데 네. 이미 흘러나온 보도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 끝나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바로 한국으로 온다면서요. 예.
국무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12일 북미 정상회담 수행 뒤에 13일, 14일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과 일본의 고위 관리들과 만나서 관심사항과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방한 기간에 강경화 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열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14일에는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이제 논의를 한답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 우리 한국 오기 전에 정상회담 배석하고 오는 거죠? 그럼요. 정상회담이 단독 확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구체적으로 누가 배석할지 모르겠지만은 폼페이오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폼페이오는 이미 김정은 국무장관을 2번이나 만나가지고 사전 협상을 진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얼굴 아는 사람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예. 그리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볼튼 NSC 보좌관은 확연히 뒤로 밀렸고 폼페이오 장관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예. 분위기 안 좋으면은 볼튼 얼굴 많이 보이는 거고 분위기 좋으면 폼페이오 장관 얼굴 많이 보이는 구조죠. 좀 아까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서울에 와 있는 사이에 일본 장관도 서울로 온다? 재밌죠? 일본 외무상이 서울에 들어와서 폼페이오 장관 만난다.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모양 구기는 건데 하하. 그렇다고 안 만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단계적인 대화 종전선언에 대해 서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베 총리 만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 예상들이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압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러 간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거 들을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아베 총리도 정신이 있으면 어제는 그런 말 못 하겠죠. 그랬겠죠.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쭉 이어지는 분위기잖아요. 네. 지금 보면요. 다 공유되는 포인트들이 한 3가지 됩니다. 비핵화, 단계적, 종전 및 관계 정상화 이렇게 3가지예요. 그렇죠. 이 3가지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이제 퀴니피엑 대학에서 미 전역의 유권자 1223명을 대상으로 최근 며칠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가 북미 회담 지지한다. 어허. 이거는 이제 지난 4월에 발표했을 때보다 6%포인트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무산 이후에 성사되면서 미국 내 지지 여론이 전반적으로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밀어붙이는 거 잘하네 이런 식으로 믿어보자.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것 같다. 북한이 완전히 포기할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이게 좀 모순적이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회동 자체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이것으로 관계가 점진적으로 풀려갈 걸로 보지만은 한 방에 비핵화가 될 거로 보진 않는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프로세스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이죠. 지방선거는 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출신의 평범한 주민들이 직접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럿 후보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 풀뿌리 주민 후보 가운데 몇 분, 또 나름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 지역별로 좀 돌아가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남권부터 가봅니다. 경북 성주군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셨네요. 성주하면 사드가 떠오르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미영 후보부터 연결합니다. 김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 투표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내일 하실 거예요? 아니면 13일 날 하실 거예요? 예, 13일 날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정치하시던 분이 아니죠? 네. 원래 뭐 하셨어요? 저는 참외찐빵을 만들어 팔고 있는 빵가게 사장님입니다. 참외찐빵이 뭐예요? 참외 모양으로 된 참외인데 안에 참외 효소로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또 안고는 또 참외당을 넣어서 이게 단맛을 냈습니다. 예. 보통 찐빵하고 완전 다르군요. 네.
빵 모양도 참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면 참외 맛이 납니까? 참외 향이랑? 맛은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외가루 위에 보면은 노랗게 뿌려진 게 단호박 가루거든요. 네. 그거를 좀 참외 향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성주 하면은 참외가 유명하니까. 네. 그렇죠? 네. 장사 잘 되십니까? 성주의 명물로서 지금 성주에서는 이게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저도 하나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렇게 빵집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내가 군의원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성주에 갑자기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걱정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리도 나왔는데, 예. 네, 군수와 군의원들도 처음에는 같이 함께 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제3부지 발표하고 나서 등을 돌렸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의지할 것도 없고 살기 위해서 쌓았는데, 네, 국민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거에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 하다가 이제 군의원까지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인데, 네네. 사드 반대 투쟁 같이 하시던 분들이 그럼 요번에 여러 출마하셨나요? 네. 저랑 같이 해서 4분이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4명이? 네네. 그 4명이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또 무소속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나머지 3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고? 네네. 그런데 정부가 사드를 성주에 배치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네. 그럼 정부 여당에 반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더불어민주당 여당 후보로 출마하셨나요? 여기는 자한당의 텃밭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저희가 나가지 않으면은 성주가 아직 바뀔 수가 없다는 생각에 누구라도 나갔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무소속이나 이렇게 나가면은 자한당 이기가 어렵고. 네, 지금은 여당 집권이니까 여기 나오는 게 저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으로 나가야 자한당을 한번 꺾어볼 수 있다. 네네네. 예. 그동안 함께 사드 반대를 해오면서 남북 정상회담 후 한 번 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맞아요. 예. 사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더불어 지방정부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모두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그렇군요. 네. 비록 사드를 배치한 정부지만 지금 남북관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런 걸로 봐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 좀 더 빨리 사드를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시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경북 성주 하면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다녀보니까 지금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또 마을 어르신들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잘한다 이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계세요. 그럼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남편분께서는 뭐라고 응원 많이 해주십니까? 네. 남편 덕분에 제가 출마하게 된 것 같습니다. 힘을 많이 주셨어요.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하고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혹시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그럽니까? 그렇진 않고요. 저희 남편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피켓팅하고 춤도 추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춤도 추시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주군 군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후보였고요. 자, 다음은 호남권으로 갑니다. 전라남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의 김주혜 후보인데요. 구례에서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네요. 김주혜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례에서 노래하는 사람? 자기소개 좀 또 해보세요. 여기 구례에서 지리산하고 섬진강 바라보고 텃밭에서 가끔 이렇게 이것저것 심기도 하고 거기서 난 걸로 먹기도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사는 그냥 보통의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그 집회 현장 가서 공연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라는 마을, 별이 아름다운 그곳에 가서도 노래도 부르고 김천역 앞에서도 부르고 또 예전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쌍차 해고 노동자분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 대한문에서 농성하실 때 그런데 가서도 부르고 백남기 농부 관련한 곳에서 부르고 그런 데서 저를 불러주셔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례에서 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하고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본격적 가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두 개로 나눠서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같은 노래예요. 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자기들 삶에서 나누고 싶은 노래. 그리고 어른들이 소성리나 대한문이나 아니면은 다른 공간 속에서 거리에서 부르는 노래 또한 자기 삶에서 정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걸 그냥 노래로 담아서 하는 게 일입니다. 삶을 노래하는 분 맞죠? 네. 네. 지금 구례에 사신다고 그랬죠? 네. 근데 구례 거기에 그 본인 집이 아니라면서요? 네. 서울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어야 되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불안한 주거 때문에 좀 삶 자체가 너무 어딘가에 매여 있고 계획되어지고 그래서 한 6년 전에 만약에 집을 내가 꼭 유지하려고 이렇게 뭔가 소유관계로 있지 않고 좀 많이 비어있는 빈집이나 빈 방들에 가서 살고 대신 내가 무언가 다른 돈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해서 살 수 있다면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해서 빈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구례도 빈집 중에 하나고요. 빈집에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렇게 법적으로 자기 집이라고 소유권자가 있는 분한테 있죠. 양해를 구하죠. 네.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이제 사정상 집을 비워놔야 되는데 제가 좀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뭐 그러세요 해서 살고 있다. 네, 뭐 시골에는 갑자기 홀로 사셨던 뭐 어머님, 아버님 이런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거나 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집을 바로 비울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집들도 있고 빈 방들도 많은데 제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들을 대부분은 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자유로운 영혼이시군요. 네. 그나저나 녹색당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당원 활동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녹색당에는 농업먹거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뭐 자연농이나 아니면 조금 더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고민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를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년이 됐는데 당원이 아닌데도 계속 노래가 너무 우리 녹색당 가치랑 맞다고 하셔서 몇 번 초대를 받다가 이게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 우연한 기회에 당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좋네요. 많이 배우고. 근데 어쩌다가 도의원 후보까지 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통 사람 제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녹색당은 그 녹색당의 가치와 그 녹색 정치를 동의하는 누구라도 입후보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정당 공천을 받으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자격이며 또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녹색당은 그런 것보다는 일상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지구와 또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는 누구라도 정치를 할 수 있게 팀워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우리의 팀워크 안에서 제일 이 팀워크를 잘 모아내고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얘기를 하다가 다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라남도 지역에는. 그렇겠죠. 농번기라 바쁘셔가지고 제 노래를 하는데 제 시간을 좀 뭐라고 하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녹색 당원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네. 제일 시간 많으신 분이 출마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까? 뭘 손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다 당원들이 막 마늘 뽑고 이러느라고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참.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제일 시간 많은 사람이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전남에 딱 유일하게 녹색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한 분이라면서요. 네. 더 다른 분들은 나올 만한 사정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 녹색당은 사실은 이제 일상 정치를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이 지역이나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우리 각자가 혹은 녹색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무르익었을 때 좀 더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그걸 나눌 만한 실제로 무엇인가가 무르익었을 때 이제 그것들을 선거로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판단으로는 이 정도가 그냥 우리에게 적당하고 또 이걸 통해서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엮어내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판단했는데 사실 녹색당은 각 지역마다 정말 다 다른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녹색당은 또 저희랑 또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뭐 고은영, 제주의 고은영 후보랄지 아니면 서울의 신재 후보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지역 주민한테 깊숙이 들어가는 유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전라남도는 어쨌든 지금의 전라남도라는 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일상 정치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시는, 대화하는 그냥 그런 게 선거운동이다? 네. 그리고 녹색 정치가 실제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나누는 거요. 당선될까요? 당선이 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좀 확신이 드는 것이 예전에 저번에 2016년에 그 녹색당에서 보성군에 후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의원으로. 근데 그때 26% 정도가 지지를 해주셨었어요. 네, 그때 이제 느낀 것들은 사람들이 선거 기간 동안 정말 큰 확성기에 명함 많이 돌리고 여기저기 자리 많이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에게 혹은 그런 정치의 모습도 물론 이제 유의미하게 보시겠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일상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지역의 탈핵과 그리고 좋은 먹거리와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가 있는 이런 환경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고 여성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평등하고 또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의지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많다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당은. 맞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로 선거가 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저는 축제같이 즐겁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26%나 정당 지지도가 나왔었다. 이번에 되시겠네요. 근데 조금 아까 언급했지만 서울의 그 녹색당 신지혜 후보 포스터가 뭐 여기저기서 막 찍히고 이런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저희 전남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서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신지혜 후보나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서 선거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놀라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은 거부감 성숙하지 아직은 잘 무르익지 못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년이면서 또 여성이고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진짜 정치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혜 후보가 훨씬 더 성숙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말씀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녹색당 김주혜 후보였고 이번엔 서울인데요. 화곡동 엄마 대표를 자처하면서 강서구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서구의 자선거구니까 화곡 본동, 화곡 6동이네요.
민중당 소속 이미선 후보 만나봅니다. 이미선 후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곡동에 몇 년 사셨어요? 네. 제가 첫째가 9살이니까 결혼하고 신혼살림 시작하면서 이제 한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엄마 대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출마하시기 전부터 뭐 엄마당이라는 활동을 해오셨다고요? 엄마당이란 당이 있습니까? 예, 민중연합당에서 이제 작년 2016년에 엄마당이라고 하는 당을 이름을 만들었었고요. 예. 지금은 민중당 내에 여성 엄마 민중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직접 정치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들이 정치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제 2018년도는 직접 정치 시대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엄마들이 더 이상 표만 주는 들러리가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와 정치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네, 엄마당을 꾸리고 직접 정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 양천 시민 모임 뭐 이런 등등의 시민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해 오셨다고요? 네네. 저는 성격이 행동파예요. 아하.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바로 달려들어서 추진하고 행동하는 편이다 보니 네. 대부분의 경력들이 진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구의원까지 내가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9살 또 그 밑에 몇 살? 6살, 4살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셋이나 되세요. 네. 네. 그럼 어디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않고? 예,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엄마당 창당하는데 예. 기여하느라 이제 당직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직장을 당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아이들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아빠도 워낙 열려있는 사람이라 예.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편입니다. 네. 본인도 네, 직접 정치해야 하는 시대다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직접 정치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시는데 참여할 수 있는 당도 또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진보적 네. 색채를 띈 당도 정의당도 있고 뭐 녹색당도 있고 한데 네. 민중연합당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예, 저는 엄마당에 꽂혔었어요. 예. 네, 엄마들이 직접 주인이 돼서 스스로들이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떤 정책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걸 직접 해보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이 조직하자. 엄마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보자. 이런 매력에 좀 꽂혔었고요. 민중당은 이렇게 이제 여성 엄마들이 정당을 만들고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직접 만든 이런 정당이라 그것들이 좀 특색 있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강서구 화곡동의 엄마로서 살아보니까 뭘 고쳐야 합니까? 내가 구의원이 되면 강서구 화곡동 이렇게 바꾸겠다. 뭡니까? 저는 화곡동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신혼부부 가정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 이제 다세대 주택도 많고 좀 언덕에 있어서 좀 젊은 부부들이 많은 편인데 사실 뜨내기처럼 메뚜기 떼처럼 이제 전셋값 따라 이사 다니고 옮겨 다니는 게 화곡동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곡동의 과제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현안으로 보면 강서구청 이전 문제가 아주 좀 크게 또 부각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대안들을 찾을 때 좀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뭘지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운영하고 참여해서 좀 그런 문제들부터 현안부터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속 가능한 동네를 만들려면 우선 환경이 좀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고 싶은 그런 동네를 만들어야 되고 또 영유아를 키우다가 청소년 시절이 되면 중학교를 갈 쯤 되면 또 한 번 이사를 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동네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가 이 동네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저희 해당 지역구에. 그래서 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설들을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연결돼서 생애 주기에 맞게 이 동네에서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주요한 공약이고 우리 동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딱 신혼생활 거기서 시작해서 2년 지나면 전셋값 안 오르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영유아 잘 자라게 해야 되고 안전하게 환경 좋아야 되고 중학교 갈 때 중학교 만들어야 되고 그냥 쭉쭉쭉 다 나오시는군요. 네, 사실 청년 공약도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 공약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 50년 계속 터잡고 살고 싶어서 이번 구의원 선거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이 동네에서 어떤 것들이 불편하실까, 우리 아이들은 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로 직접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가 다 이른바 생활상 요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해결하는 게 민생 정치고요. 그렇죠. 생활 정치죠. 네. 그래서 이런 공약도 저는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 동네에서 정착해서 살 건데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우리는 구의원 선거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을마다 그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생활상 요구를 담아서 구의회, 군의회, 시의회 이런 데로 반영하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 정말 좀 빨리 확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자랑할 거리가 있거든요. 뭡니까?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이상적인 그림을 실제 저희 동네 주민들은 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보행로를 안전하게 바꾸고 싶은 엄마들이 모여서 보행로 주민 모임도 만들고 동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동네 공원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구청 직원 불러다가 간담회도 하고 왜 이런 공사를 하게 됐는지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저희 동네는 그런 주민들이 생활 정치하고 직접 정치하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곳이다 생각합니다. 화곡동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정치의 모범으로 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서구의원 선거 자선거구 화곡본동, 화곡육동에 출마하신 민중당 이미선 후보까지 정말 독특하고 사연 있는 그런 이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키워드 오브 뉴스로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불발입니다. 뭐가 불발됐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하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불발됐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완전 끝났을까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효과 원래도 좀 의문이었지만 더 없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서울시장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서울시 선관위 주최로 KBS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거 끝나고 혹시 막판 단일화 논의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두 후보 모두 그냥 집에 갔거든요. 이러면 거의 불발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일부 시간에 박원순 후보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둘이 단일화해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일화하면 이긴다라는 전망을 뒷받침할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는 계속 어려웠던 측면이 제일 크고요. 그런데 같이 봐야 될 것은 각자 내부의 반발, 이것도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내부의 반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의당 출신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 아닙니까? 어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권은희 의원이 해체돼야 할 정당과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고요. 박주선 공동대표도 후보 단일화나 연합, 연대, 당대당 통합 운운은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다들 호남을 근거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통합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당대당 통합 얘기 나오면서부터 그 얘기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도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오던 얘기이긴 한데 지난 5일에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면 야권 대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이 반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뒤늦게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5일, 6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김문수 캠프 측에 있는 차명진 전 의원하고 안철수 캠프 대변인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하고 주고받은 문자, 이게 공개돼서 파장 아니었습니까? 이 문자를 보면은 김근식 교수가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기로 하고 선거 끝나면 홍준표 대표를 제끼고 함께 야권 재편을 주도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죠. 네. 이게 자유한국당의 당대당 통합 얘기하고 100% 같진 않지만 홍준표 대표 등의 일부를 제외하면 뭐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더 반발하는 그런 소재가 된 것입니다. 예. 뭐 홍준표 대표 기분도 뭐 좋지 않았을 것 같네요. 지금 대중적 인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당내 반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위기감을 좀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홍준표 대표는 그래서 오늘도 선거 끝나고 보수 대통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세도 재개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국민의당 출신들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그래서 불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브로맨스입니다. 브로맨스? 그렇습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이 두 가지 브로맨스가 지금 있는데요. 중심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요. 상대 역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트럼프 대 에마뉴엘 마크롱, 트럼프 대 김정은, 이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마크롱 대통령은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거나 또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좀 훈훈한 장면 계속 연출이 되었죠. 특히 두 사람의 뭐 성향은 반대에 가깝지만 기성 정치권의 밖에서 이단화로 등장했다, 이런 공통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캐나다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큰 파열음이 예상되고 두 사람의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G7에서 미국 빼고 나머지 6이 지금 미국을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마크롱 대통령도 현지 시간 7일 날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의 이 고립주의적 무역 정책은 패권주의 위협이다라면서 미국을 제외한 6개 국가들이 여기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프랑스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트위터에다가 그들이 대규모 관세와 비금융 장벽을 만들고 있다,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써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하고는 특히나 좀 남다른 동맹국이었었는데 거기랑도 싸우는군요. 그렇죠. 서로 가장 중요한 우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유제품에 과다한 관세를 물려서 미국의 농업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CNN 보도를 보면은 지난달 25일 두 정상 간 통화에서도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났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이 백악관에 불을 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캐나다가 백악관에 불을 질러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사건, 이 추리를 해보면 1812년 영미전쟁 때 일어난 일, 그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고. 당시에 이제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던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요크를 공격을 했는데 영국군이 여기에 보복을 하면서 백악관에 이제 불을 지른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캐나다가 공격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1812년에 공격한 걸 가지고 지금 안보상 위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다? 그렇습니다. 참. 뭐 트럼프 대통령 아예 G7 회의 중에 퇴장했다면서요? 퇴장한다고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남은 이제 일정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소화한다고 하고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위해서 싱가포르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즉 주요 6개국과는 싸우고 싱가포르에서는 좀 좋은 분위기 연출한다는 거니까 브로맨스의 상대가 마크롱 대통령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브로맨스는 좀 오래 갈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이게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전기를 만들고 있다, 이게 좀 아이러니니까요.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평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브로맨스고 세 번째 키워드는 혁신성장입니다. 왜요? 오늘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그동안에 뭐 패싱 논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관계장관들하고 회의도 열고 뭐 기업과의 간담회도 갖는 그런 일정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혁신성장의 주요 주제였고요. 또 신세계그룹 정영진 부회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9조 원을 투자를 해서 매년 1만 명 이상 신규 채용을 발표하는 그런 이제 화답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예. 또 대통령 원내 보고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혁신성장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져서 이 혁신성장 키워드를 갖고 와봤습니다.
혁신 성장이 뭐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이제 정부의 지금 거시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소득주도 성장인데 네. 이게 이제 결국 분배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분배 말고 전체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지금 혁신 성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드론이나 수소차처럼 뭐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자 이게 이제 혁신 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미래 먹거리 발굴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지금 뭐 그 과거 정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이 있었는데 뭐 노태우 정권에서는 SOC 투자 뭐 이런 게 있었고 김영삼 정권 때는 세계화 개방 근데 김대중 정권 때는 IMF 극복 소비 증대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미래 먹거리 문제가 된 것은 참여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뭐 서비스 산업, 금융 산업 이런 걸 키우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런 배경이 당시 샌드위치 이론이었다는 건데요. 당시 이제 앞에서는 미국, 일본에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중국에 추격당하는 이제 제조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과 금융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결과물이 또 한미 FTA였고 이게 또 논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뭐 금융 키우자 이 얘기 힘을 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에 주목하는 쪽으로 상황이 옮겨가고 있는 건데요. 이명박 정부가 원전 기술을 앞세운 녹색 성장을 내걸었던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둘 다 비슷한 명분이었습니다. 다 비슷한데 성과는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특히 지금 뭐 기술 발전은 중국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고요. 앞으로 중국 제조 2025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첨단 기술 기반으로 한 제조업 더 키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런 샌드위치 이론의 문제가 오늘날에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조 경제도 애매하다 했는데 사실 혁신 성장도 아직은 애매한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채우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 네, 오늘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네. 지방선거 관련 보도 좀 평가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 연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별로 꾸려져 있고 저는 서울 경기 지역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서울 경기 교육감 이렇게 4개 선거를 중점적으로 좀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결과를 최대한 간단하게 전해보겠는데 이게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번 지방선거 보도량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보도량이 적다? 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선거라기보다는 다른 남북정상회담 등 다른 주제가 거의 언론으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워낙 이게 또 중요하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과 관련된 국제 외교 정치 이슈가 지방선거 보도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보도가 1,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에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5월 5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있은 후 5월 8일에서 9일 북중 정상회담이 있은 후 아주 잠시 주춤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4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8주간의 6개 종합일간지의 선거보도량을 봤어요. 그랬더니 총 828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는요. 그 기간의 총 보도수 대비 3.6%라는 수치입니다. 많지 않은 편이고요.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거보도 모든 지방선거 보도고요. 서울시장 선거만 관련해서 뽑아보면은요. 전체 지방선거 보도수에서 27.9%를 차지하는 231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많아 보이지만 8주간 6개 신문에서 서울시장 보도가 231건이었다? 이것은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경기도지사가 요즘 좀 뜨거운데 경기도지사 보도량은 어때요? 경기도지사 선거 보도가 확실히 더 많다고 느껴졌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카운팅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총 보도수 대비 14.9%를 경기도지사 그 선거 보도가 차지했어요. 서울시는 27.9%였으니까요. 훨씬 적네요. 네, 적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서울시장과 같이 사실 서울시장 보도 주제를 제가 이제 생략했는데요. 정당 후보 선거 전략, 후보 동정 선거 이벤트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보도의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높은 순으로 보도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경기도지사 보도에서만큼은 후보의 인물됨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높게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후보 인물됨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첨령도 등과 같이 후보 개인이 어떤 인물인가를 표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네거티브 논란들이 많이 보도에 등장하면서 이 보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선거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요. 뭡니까? 교육감 선거보도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입니다. 신문의 교육감 선거 관련 보도수는 지방선거 보도수에서 5.7%.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828건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47건만이 그 교육감 선거였고요. 그 47건이 8주 동안 6개 종합일간지를 다 합한 거니까. 그렇죠. 정말 적군요. 네네. 그리고 지방선거 보도수 대비 서울시장 선거 보도수가 27.9%를 차지했던 것과 경기도지사 선거 보도수가 14.9%를 차지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것에 비해서 서울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을 모두 합쳐도 5.7% 수준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보도량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홀대하는군요, 교육감은.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관련 보도가 총 31건, 경기도 교육감 관련 보도가 16건에 불과했는데 이 가운데서 서울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을 동시에 언급한 보도는 또 9건뿐이었습니다. 교육감 보도수 자체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뭐 주제를 분석하고 뭐 나쁜 보도를 뽑아내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정치적 이슈, 남북관계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방선거 관련 보도 전체가 줄었고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홀대받는 교육감은 더 줄었다. 그렇죠. 이 말이군요. 네. 그런데 신문보도 양적 분석의 결론을 내려보면요. 전체적으로 경마 중계형 보도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많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누가 앞서간다, 누가 뒤로 뭐 쳐졌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후보자 인물됨과 관련한 보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을 굉장히 많이 빗대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앞섰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압도적인 후보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압도적인 후보들의 인물됨에 대한 네거티브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 전략이나 후보 동종 보도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보도 주제에 있어서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동종 보도가 주를 이루었지만 경기도지사만 유독 후보 인물됨이 많았다. 이것이 특징이었고요. 유해 보도 비중에서 저희가 전투형 보도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전투형. 예, 그러니까 선거를 전쟁이나 뭐 게임 등에 이제 비유하는 이런 식의 보도인 거죠. 용어부터가 그렇게 쓰죠. 그렇죠. 선거전, 난타전, 협공, 총력정 등의 그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격전지, 협공, 전쟁, 전투, 음해 공격 등의 표현도 여전히 보수 진보를 떠나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거는 경쟁인데 그걸 전쟁에 비유하면 누구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과하죠, 이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익명 보도가 여전히 많다는 건데요.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를 다룰 때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식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그 네거티브 보도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익명 보도가 많은데 이것도 여전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전체 보도수 자체가 이렇다 할 정도로 눈에 띌 수 없이 매우 적었다. 둘째,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나 후보자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적 입장 등에 대한 비교 검증, 실효성 검증, 쟁점 보도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후보 동정 보도 일색이었다. 세 번째는 신진 후보나 군소정당 후보의 등장이 없었어요. 보도에서 군소정당 후보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력 후보 중심으로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번 얘기한 교육감 선거보도 깜깜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매주 2주의 나쁜 보도 이런 걸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선정해서 발표하잖아요. 뭐 좀 나쁜 보도들 몇 개 지적해 주시면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오보 및 과장 보도가 문제가 있었죠. 주로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의혹 보도에서 불거졌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채널A의 단독 보도였던 4월 22일 드루킹 잘 받으셨나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드루킹이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잘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전면에 부각한 보도였습니다. 예. 온라인 송고욕 제목도 드루킹 돈 잘 받으셨나요? 김경수의 연락이었습니다. 예. 반면 드루킹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김 의원 측 확인 여부는 보도 말미에 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금전 거래 뒤 어느 시점인지 또 김 의원이 회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예. 이것은 드루킹이 500만 원을 건넨 뒤 김 의원에게 곧바로 이를 알린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오해를 일부러 불러일으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도 이후에 서울검찰청과 김 의원 측의 정정 요청이 있었고요. 채널A는 당일 앵커의 클로징 멘트로 서울경찰청 측은 드루킹이 문자를 보낸 시점은 김 의원 측을 협박한 3월 이후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는 했습니다. 이건 사실 애초에 보도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했어야 될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의성이 의심케 되는 그런 보도였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양적 분석에서 지적되지 않았는데요. 유권자의 의제를 무시하는 보도들이 좀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뭐죠? 일단은 유권자 의제보다 가십에 치중하는 주요 사례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폭행 사건 관련 보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5월 14일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가 토론회에서 그 제주 제2공항 반대측 주민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랬었죠. 예, 그런데 당시에 이 사안은 사실 제2공항 중단을 둘러싼 사안은 제주 사회의 큰 현안입니다. 오래된 현안이죠. 네, 그래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문제지만은 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언론은 그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이면에 놓인 갈등 원인, 그러니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보도들이 사실은 방송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보도가 그 원희룡 후보 딸의 SNS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이고. 예, 방송 같은 경우에 채널A에서 계란 들고 복수, 논란의 사과라는 보도에서요. 아빠는 호상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라는 원희룡 후보 딸의 말실수를 소개를 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런 태도는 사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좀 같이 보여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수를 높이는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제대로 된 사안을 다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공항 성산 쪽에 가기로 하는 거를 반대하는 성산 주민들 대책위원회. 네네.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사건으로 배워야 할 것은 그건데 그러니까요. 그 딸의 말실수를 가지고 한마디로 선거 보도가 완전히 방점이 다른데 찍혀버린 거죠. 저희는 그 대책위원회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해 주신 게 4월 달하고 5월 14일. 네. 최근 보도 중에서 좀 문제된 건 또 없나요? 최근 보도 중에서는요. 사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5월 31일에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세월호처럼 죽음의 강강을 한다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큰 논란이 됐죠. 네, 예. 그런데 이것 말고도 김문수 후보가 뭐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나 동성애 차별 발언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김문수 후보의 문제 발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예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한 방송사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면요. 세월호 발언으로만 한정할 경우에 저녁 종합뉴스에서 이 발언을 전한 것은 MBC뿐이었습니다. 예. KBS와 SBS는 방송 보도가 아니고 온라인 기사만을 내놓았고요. JTBC와 TV조선 MBN은 아예 온라인 기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를 제외한 방송사 중 저녁 종합뉴스가 아닌 다른 방송에 송출되는 보도로라도 이 사안을 전한 곳은 채널A였는데요. 네. 채널A는 차라리 보도하지 않은 편이 더 좋았겠다 싶은 수준의 왜요? 또 보도였습니다. 왜요? 당일 보도가 뉴스A 라이브라는 방송이었는데요. 이 방송에서 해당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살짝 언급을 하면서 기자와 진행자가 그런데 사실은 혐오 발언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라는 시민들 지적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적할 수는 있다 등의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김 후보의 세월호 폄훼 발언을 감싸려 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을 드러내는 발언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발언이 도를 넘어서면서 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이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후보에게 유불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도 그런 발언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도 사실 언론이 제대로 전해주면서 혐오 발언에 대한 그 이슈를 좀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워낙 많은 이 보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언론사들은 어쩔 수 없이 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보기에는 네. 인권 감수성 부분에서 너무 취약하다. 예. 이 지적이로군요. 네네. 그리고요 또 하나 있는데요. 신지혜 녹색당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고 있는 일이 있죠. 그렇다면서요. 예, 특정 후보가 혐오 범죄에 타깃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요. 녹색당 신지혜 후보의 당선 유무 이런 것과 떠나서 굉장히 그 사건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도 안 해요? 네. 7개 방송사 중에서 이 사건을 저녁 종합뉴스에서 보도한 방송사는 SBS와 TV조선 채널A였습니다. 아하. SBS는 제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과 채널A는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양사 모두 후보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특정 후보의 벽보가 뜯어졌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후보 이름을 말 안 할 거면 뭐하러 이걸 보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특정 후보의 벽보만 훼손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 벽보도 저 사람 벽보도 다 훼손됐다면 이렇게 보도해도 되죠. 예. 근데 유독 신지혜 후보 벽보만 훼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벽보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조금 붙이면서 이것을 슬쩍 그 후보를 지칭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지혜 후보는 자신에게 이런 그 사안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굉장히 아주 자기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신지혜 후보에게 불리할까 봐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TV조선과 채널A가 이런 식의 본인이 굉장히 자기네 당락을 떠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누가 당선되는가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고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회 현상이나 논란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미를 제대로 짚어주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신지혜 후보 벽보 훼손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무관심하는 것은 선거 보도 중에서도 좀 굉장히 부족하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